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만 해도 시장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뭐 우리 증시 잘 갔다. 네, 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가지고도 너무나 이야기가 많았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간밤에 드디어 만난다. 네. 네, 급기야 만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네. 일단 뭐 한국에서 29일 날 네. 우리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있고요.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네요. 백악관이. 네. 그래서 뭐 예상대로 뭐 지금 조금 에이펙이 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통상 문제나 조금 변곡점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조금 뭐 이것은 뭐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불확실성은 상당히 그 조율 과정이 시간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세 네, 협정이요.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도 일단은 봉합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뭐 11월 1일 날부터 예정된 100% 추가 관세 그러면 이제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157%가 되는데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관세라고 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관세의 실효일 D-2일 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일단은 또 연장되겠죠. 또 뭐 3개월 연장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으로 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뭐 히토류 얘기 나오고 굉장히 경계감이 좀 심해지고 급기야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 서로 뭐 대두 뭐 이런 얘기 오고 갈 때도 이거는 이제 만나기 전에 협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제 이거는 또 연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네, 뭐 양국이 뭐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중이나 좀 뭐 한미의 통상 문제, 관세 문제는 이게 조금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결이 되는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얘기하다가 뭐 그때 전후인가요, 아니면 그때였던가요? 공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미국은 네. 상당히 불공정한 대접을 받아왔다.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1980년대 초에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인가 어디에 인터뷰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불공정하다. 그동안 지금 뭐 우방국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방국마저도 미국을 뜯어먹어 왔다라는 거죠. 이건 불공정. 네, 그래서 이게 수십 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 집권 내내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올라갔던 관세율이 바이든 정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뭐 앞으로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는데 계속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조금 그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율도 올라간 상태에서 아마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든 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든 그 이후에 2017년, 18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뭐 사중전에서도 중국이 이 문제는 뭐 지속될 거다. 뭐 그래서 우리는 기술 굴기를 더욱더 뭐 조금 추진하겠다. 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 상수로. 네, 상수다. 뭐 항상 있는 일이고 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노말이다. 새로운 뭐 일이다. 네. 네, 그래서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이것을 뭐 노이즈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담담하게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도 이 관세율이 불리하면 꼬리를 내리겠죠. 그래서 레퍼 곡선이라는 게 이제 그 레이건 정부 때 레퍼 교수가
세금을 계속 올리면 어느 순간 어느 임계점까지는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임계점을 넘어서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수가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게 레퍼 곡선인데 이걸 관세율에 적용을 하면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네. 관세율에 적용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터슨 정치경제연구소에서 미국의 유명한 데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한 그래프인데 이게 뭐 대충 이제 한 30% 정도가 임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평균 30%입니다. 30%가 조금 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지금 100% 추가 관세는 없던 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20%의 펜타닐에 대한 벌금성 관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그래서 펜타닐과 그 기본 관세 합쳐서 지금 30%고, 기존 관세가 27%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0%가 만약에 더 추가로 되면 이제 157%인데, 이게 결국에는 30% 아래로 수렴될 거다, 회귀될 거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투자자들은 그냥 피곤할 뿐이다. 결국에는 찾아갈 관세율은 중국은 이제 3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중국을 더해서 나머지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인데 그 정도에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 내내 유지가 될 거다. 나머지는 미국 정부의 그들의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수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조금 이 문제가 주식시장을 뒤흔들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미국이 굉장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라서 정권 내내 이게 뭐 이어질 가능성 거의 이제 상수로 봐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레퍼 곡선이라는 지금 이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 관세를 올리면은 세금이 이제 걷어들이는 게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증가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엔 미국에도 안 좋아질 거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중국은 30, 나머지는 20 정도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박사님 보시네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결국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투자로 지금 그 확산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조 달러, 수천억 달러를 돈을 내야 된다. 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투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리스크고 지금 뭐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그러한 요인이 될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부가 바뀌어도 이 3,500억 달러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3,500억 달러 전체가 현금으로 투자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감된 수준에서 조율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거죠.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크로하게 이제 발목을 잡을 거고, 또 투자하는 주체인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게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애매한 프로젝트를 주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거다, 수익에.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거다라는 건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 버팅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약간 이기는 분위기잖아요. 그 우월적인 분위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히토리는 없지만 조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돌파구를 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건 없고 아직 막판 뭐 몇 가지 남아 있다,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들, 뭐 대통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인터뷰도 이제 전해졌고,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이게 3,500억 달러 이제 선불 뭐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250억 달러씩 뭐 8년 네. 분할 납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만약에 요 일부 보도지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수준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상당히 뭐 난감한 거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0년간 총액이 뭐 3천억 달러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통화 스와프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금 그 전체적인 이 투자 프로젝트, 투자 펀드에 대한 설계가 지금 뭐 한국 경제에 상당한 짐이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뭐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예측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겠죠. 그럼 지금의 이제 환율 부담도 이 가장 주된 요인은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하다. 여기에서 원화 약세가 좀 오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굳이 나누자면 관세 부분보다는 이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가 환율 시장의 불안감을 훨씬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정말 나이스하게 타결이 된다면, 미국이 양보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부담이 경감된다면 환율은 바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관세율은 어차피 돌고 돌아서 낮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천억 달러, 수조 달러를 뜯겨왔다라는 트럼프의 인식,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혹은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적인 외환 시장에 주름살을 준다라는 것, 부담을 준다라는 이 부분이 환율을 묵직하게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이게 그냥 하나의 뉴 노멀이다. 계속 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같은 경우도 레벨대가 아예 뉴 노멀로 된 건가라는 생각도 좀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 3, 4년 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놀랍게도 1,200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1,400원이 눈에 익지 않습니까? 네. 1,400원에서 조금만 1,370원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뭐 외환 보유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 국제 분업 질서의 경랑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율 시장이 지금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축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축 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글로벌 환율 시장 전체적인 통화 시스템 전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뭐 엔화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계 부채가 빨리 증가한 국가고, 기업 부채를 합쳐서 민간 부채가 230%에 달하고 국가 부채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뭐 관세, 그다음에 대미 투자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의 구조가 안 좋다, 장기적인 그림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이 해외 투자자들을 조금 우려스럽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금 가격, 은 가격, 뭐 사상 최고치 계속 오르다가 조금 크게 조정을 받기도 하고 간밤에는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의 계속되는 상승, 그런 거는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꺾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요걸 통해서 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박사님은요. 네. 금은 뭐 제 생각에는 네. 뉴노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이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덜컹거리죠.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에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갔다가 20% 넘었다가 이 괴리율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이제 15%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위 뭐 주가로 따지면 이격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추세는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계속 금을 늘려가는 전략을 개인들로 적극적으로 취하시다라고 조금 권유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새로운 변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1971년에 미국이 이제 금 대비 금을 이제 일온수당 35달러의 금과 교환한다라는 것을 이제 폐기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 금태환이라고 네, 해요. 35달러였지 않습니까? 네. 71년이. 지금 4,000불이 넘었으니까 100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금이 더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2000년부터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네. 지금 이번 달에 이제 QT가 끝난다라고 지금 이번 FOMC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금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6조 6천억 달러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 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중에서 뭔가를 산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은 그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규모 대비 이게 2000년에는 거의 5%였는데 지금 40% 가까이 가 있습니다. 네. 금값은 어땠을까요? 2000년부터 앞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GDP 대비 5%에서 40% 갈 때 네. 금 가격은 300달러에서 4,000달러로 10배 10배가 올라간 네. 거거든요. 특히 언제 가파르게 올라갔죠? 팬데믹 이후에 2021년 이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정부의 총통화도 증가됐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금값이 더블이 난 거잖아요. 더블 이상 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통화의 팽창 속도와 비례하고 있다. 금 가격은. 그런데 지금 OBBA 법안이라는 게 뭐죠?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국가 부채 GDP 대비 더 올라가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유럽마저도 그 보수적인 독일마저도 국방비는 정부 재정 준칙에서 무제한. 제외로 하겠다, 예외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국방비 지출 이거 뭐 세계 경제가 서로 이웃끼리 까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뭐 새로운 뉴노말이죠. 그렇다 보면 정부 재정 그리고 통화 이 부분이 고삐가 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풀릴 거냐? 이게 작동되지 않을 때까지. 작동이 안 된다. 네, 도저히 작동이 안 될 때까지 돈은 풀리는 거죠. 주식시장, 뭐 자본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내일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달이 뭐 근원 CPI가 3.0 그렇게 지켜서 주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박수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내일. 안도할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가 최소한 3%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도 근원 물가 기준으로 금 가격은 최소 5% 이상 연간 올라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금은 이자를 안 주지만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은 정확하게 해지하거든요. 상쇄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비록 이자는 못 받지만 한 4, 5% 정도의 연 상승은 확정됐다. 이 불확실한 자산 시장에서 확정이라는 말은 쉽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인플레이션을 땡겨서 사람들은 금을 사는 거죠. 이게 지금 금 가격의 폭등의 원인인 겁니다. 그러면 낮은 이자를 받느니 인플레이션 했지 뭐 5%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거의 확정이다라고 하면 계속 사모을 수밖에 없다. 개인들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중앙은행,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하죠. 왜냐하면은 국가 설계라는 게 1, 2년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모든 통화 가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달러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의 평균 금보율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입니다.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보유율이 15%인데 앞서 말씀드린 닉슨 쇼크가 있었을 때 지금 금 퇴환을 정지했을 때 그때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비율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5%에서 최소 30%까지는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3.5%에서 최근 3, 4년 전에 지금 9%까지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이 9%인데 앞으로 20%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값이 떨어지면 중앙은행들은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금 보유량을. 그렇군요. 은 파동이 있을 때 비해서라는 것도 요새 은 가격 이제 오르는 거 보고 많이 나오던데 여기 이제 차트 중에도 있는 거죠. 네. 그 금, 은 비율이 이제 뭐 한 100대 1이다, 뭐 그게 뭐 10대 1이다 이런 게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 뭐 몇 대 1이 맞느냐는 없지만 은은 이제 금 대비는 뭐 금에 이제 약간 열등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재기도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면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은이라도 사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요즘에는 사실 ETF가 많이 발달돼서 개인들이 예전에는 뭐 금을 사려면 선물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뭐 외환을 입금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환전하고. 지금은 간편하게 ETF를 사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은 가격도 따라 올라가겠죠.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어릴 때도 그렇고 주변에 돌잔치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 한돈 선물하기도 하고 반돈 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만약에 그런 일에 한돈 선물하면은 진짜 찐친인 거예요. 찐친 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 가격이 그렇군요. 하지만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지금 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보면 미국 주식이 최근에 약간 좀 힘겨워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가 이제 간밤에는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M7 종목들의 S&P 500 전체 내 위상 그러니까 M7이 좀 뭐 투자 소식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좀 주춤하면 결국에는 시장 전체가 좀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 이런 거에 방증 얘기도 하겠죠. 네,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제 느낌은 더 M7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M7이 동시에 모든 7종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약간 뭐 순환매 비슷하게 그렇게 가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만약에 S&P 500이 지금 가격에서 한 10%, 15% 더 올라간다. 내년까지. 그러면 거의 뭐 7,700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징이 첫 번째는 기존 주도주가 더 빨리 간다. 안 사면 안 될 그 조급함을 포모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 랠리가 사람들을 매수를 못 참게 할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거품으로 가는 과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제 양자 컴퓨팅, 미국 정부가 한다. 지분 인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반등했는데 최근에 일주일간 15% 떨어졌다가 어제 급등했죠. 이제 이렇듯이 거품으로 가는 과정의 두 번째 특징은 근본이 없지만 성장성, 꿈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 소위 밈 주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주식들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근본이 없지만. 네, 근본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성장의 꿈은 있고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기업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양자 컴퓨팅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안 따지는 거죠. 무조건 그 패키지로 올라갑니다. 미래의 꿈까지 다 땡겨서 네. 있는 대로 땡겨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네. 있다라는 거고요. 그 M7이 지금 그 PR이 평균이 30배입니다. 네. M7 전체를 네. 평균하면. 그런데 2021년에 이익이 쪼그라들 때 PR이 38배까지 갔어요. 그래서 EPS가 쪼그라들어서 PR이 38배까지 간 네. 겁니다. 팬데믹 때. 네. 이익이 안 좋으니까. 네, 지금 30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M7 그 PR이 평균 PR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6배라든지 뭐 적어도 M7 평균이 한 10%는 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뭐 단기간에 그렇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는 PR의 가격의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PR이 결국에는 38배 근처에까지 가서 조금 이 과열 장세가 끝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